안녕하십니까?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그 배경과 파장에 관해서 여러 가지 해석과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대통령실은 새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특보를 세우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지만 지명 자체는 미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뜨거운 현안의 뒷이야기, 물밑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는 불사조 기사돈 코너에서 기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IT본부에서는 챗 GPT의 아버지 샘 알트만 오픈 AI 대표가 최근 우리나라를 찾았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갔는지 송태민 히든브레인 연구소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일부 한입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 13일 화요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저는 최영일 평론가 대신 잠시 진행을 맡고 있는 김주두입니다. 오늘도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모바일로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도 보실 수 있고요. 다양한 분야의 명품 콘텐츠 준비되어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 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도 오늘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체포동의안 부결 소식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 이성만 지금은 무소속인데요.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 체포동의안을 보면은 재석위원 293명 가운데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체포동의안 찬성이 139명, 반대가 145명, 기권이 9명이었습니다. 또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이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또 부결이 됐어요. 두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된 상황이고요. 이 체포동의안은 아시겠지만 투표가 무기명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하지만 어제 이제 국민의힘 그다음에 정의당은 당론으로 사실상 이제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민주당이 자율투표를 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민주당 쪽에서 사실은 한 10명에서 20명 정도만 찬성표를 던지고 나머지는 대부분 반대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이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면 개별 의원들이 각자 판단에 따라 표결을 했다. 자유당론으로 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이 당 의원들의 이제 분위기가 검찰에 좀 과도하고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 이런 이 공감대가 좀 만들어진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네. 지금 다시 표를 얘기하면 몇 표 차 안 난 것 같은데요.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몇 표 차 안 난 거죠, 사실은. 139대 네, 145. 145, 6표 네. 차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3-4명만 마음 돌렸어도 이게 결과가 달라지는 아슬아슬한 차이네요. 그러니까 찬성이 147이 나왔어야 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석이 293이니까. 재석이니까. 예. 네, 그래도 크게 차이는 안 난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성만 의원과 윤관석 의원 그러니까 찬성 반대표가 조금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죠. 네. 네. 이거를 보면은 윤관석 의원이 사실은 이 혐의를 보면은 의원들한테 이른바 이제 돈 봉투를 돌렸다. 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이성만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 지역 본부장 네. 등등에게 이 돈을 전달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경중의 차이도 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했으니까 네. 더 실세고 중진이고, 선수도 네. 높고 이런 걸 좀 판단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이 표 차이가 조금씩 나는 것도 이것도 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당초 그래서 가결 가능성도 좀 있는 거 아니냐. 혹은 평론가님에 따라서는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 결과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늘 최근에는 민주당 의원들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줄 알았는데 부결되면 이게 다 한동훈 장관 탓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표결 직전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동훈 장관이 체포동의안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짧게라도 음성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최근 체포 동의안들의 표결 결과를 보면 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네, 언제나 정치적 논란의 한가운데 뛰어들으시는 우리 법무부 장관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민주당의 반발과 무관하게 한동훈 장관이 그간 이 체포동의안 설명 자리에 나왔던 다른 법무부 장관들 과거 사례와 다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방금 들은 것도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발언이죠. 네. 그러니까 물론 민주당 안에서 이제 돈 봉투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뭐 한 20명 정도 된다는 게 검찰 입장이긴 한데 네. 그게 167명의 민주당 의원 전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 표결하면 안 된다. 사실상 민주당 의원 전체를 이제 겨냥해서 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우리 자극한 거다. 이런 정치적인 공격을 하면 어떡하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사실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어제 한동훈 장관의 이 체포동의안 설명에서 이제 그동안 벌써 4번째 아니었습니까 이번이? 네. 쭉 반복되었던 이제 특이점이긴 한데 과거 사례보다 굉장히 자세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공소 사실 정도만 이제 얘기하는 수준이었다면 네. 구체적인 이제 피의 사실은 물론이고 증거를 굉장히 길게 이제 나열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어제도 이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이정근 녹취록을 상당히 많이 나열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검찰이 공개적으로 이제 물론 한동훈 장관이지만 검찰이 아니라 네. 정부 쪽에서 이거 공개적으로 처음 얘기한 것도 있는데 이제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이 의원들의 이제 이니셜 중심으로 네. 한 명 한 명 또 나열하기도 했습니다. 녹취록을 인용하는 형태로. 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계속 반발해 왔어요. 이거 사건 터진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이정근 메모라는 게 이제 보도로 나오기도 했는데 네. 이게 미확인 정보인데 검찰발 아니냐 사실상 네. 이런 반발도 있었고 미확인 이제 지라시 형태로 명단이 돌았을 때도 사실 이거 확인되지 않은 정보인데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공격으로 또 검찰이 흘린 것 아니냐 네. 이런 의심을 계속 해왔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제 또 한동훈 장관이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증거 나열을 하다 보니까 더욱더 반발이 클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박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을 통해서 사실은 뭐 증거, 네. 그러니까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설명을 했는데 이런 반문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적나라한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꼭 구속을 해야 되는 거냐? 왜냐하면 증거 이렇게 많이 있으면은 그냥 수사도 많이 됐고 네. 바로 재판을 하면 되는데 네. 왜 이렇게 구속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반문도 나오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 모욕감 같은 걸 느꼈다는 그런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전체를 이제 범죄 집단화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 한동훈 장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 전체, 야당 전체를 향해서 뭔가 범죄 이미지 이걸 더 씌우려는 그런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여기에 그냥 맞서 싸우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순순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는 게 과연 맞겠느냐 이런 판단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어졌던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 최강욱 의원에 대한 의원실 압수수색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 돈봉투 의혹 관련해 가지고 국회 관련 압수수색도 있었는데 이 검찰이 휘젓고 다니는 이런 모습도 이게 너무하다 이런 의견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이 체포동의안 이 표결 앞서서 찬성을 해야 되는 이유 그걸 좀 자세히 설명한다라고 국민들 앞에 설명하는 그런 입장이었겠지만 당사자 표결에 들어가는 그런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되면은 이게 통과가 되면은 민주당 뭐 전체는 어떻게 보면은 범죄 집단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번에는 윤관석 뭐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거지만은 다음에는 뭐 내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법한 그런 상황이라서 한동훈 장관의 이 발언이 어떻게 보면은 이 민주당 의원들 중에 좀 어떻게 결정할까 막 고민하던 그런 의원들한테는 이 부결에 그러니까 반대의 표를 던지는 그런 하나의 매개체도 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럼 오히려 부결을 원했다? 법무부 장관이? 부결을 원했다까지는 모르지만 네.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워딩과 이런 표현을 썼을 때 과연 민주당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런 판단도 좀 있지 않았을까. 네. 오히려 부결이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 여론은 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도 있지 않았을까 뭐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서 한 장관의 발언의 수위나 톤의 적절성 문제는 뒤로 하더라도 어쨌든 결론은 부결이고 부결이 가져오는
정치적 부담이 민주당에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표결에 앞서서 민주당이 이제 의총을 했는데 네. 그 의총 안에서도 지도부에 대한 비판과 이번에도 부결되면 정말 방탄 이미지 벗기 어렵다는 얘기가 또 나왔었다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결과는 이제 부결로 나왔고 지금까지 이제 민주당 의원으로만 치면 물론 이제 두 분은 이제 무소속 의원이 됐지만 네. 4명째거든요. 그러니까 4명 부결이 돼버리니까 네. 처음에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 때까지만 해도 뭐 논란은 컸지만 그래도 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면 이게 4명까지 반복이 돼버리면 그렇죠. 이제 민주당 안에서 좀 걱정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은 가결이 됐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비교된다는 것도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SBS 라디오에 나와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 부결에 대해서 비판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팬덤을 바라보는 정치인 같은 유튜버 같은 느낌까지 든다 이런 얘기도 했고 지도부가 작업을 한 것 아니냐. 부결 투표 호소하라는 그런 호소하라고 했다는 말도 내가 들었다라고 하면서 방탄 이미지 고착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또 민주당에 작용할지는 앞으로 또 지켜볼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지금 국회가 다시 이제 대정부 질문 이제 하는 이제 시기 중인데 한덕수 총리가 원전 오염수에 관한 괴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러니까 어제 뭐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리고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는 처벌하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덕수 총리가 도를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해서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사법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동떨어진 허위사실 유포 이거는 우리가 보호하려는 당사자들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을 힘들게 만들 거다. 과학적 사실이 없는 내용을 가지고 이에 당사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거야말로 선동이라고 비난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렇게도 강하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좀 어민 등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런 전제는 달긴 했지만은 네. 이 이른바 이제 여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원전 오염수에 대한 괴담, 그러니까 과학적 증거나 과학적 어떤 내용이 동반되지 않은 비판이나 아니면 우려나 걱정 이런 것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 오염수 방류에 좀 반대하는 목소리를 좀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한 총리는 이제 음용수 기준이 맞다면 후쿠시마 오염수도 마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하셨다는데요. 요 멘트도 잠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도 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마셔도 좋다고 생각합니까? 완전히 과학적으로 처리가 된 거라면은 우리의 기준 WHO의 음용의 기준은 1100베크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총리는 기준에 그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어요? 저는 뭐 완전 마시겠죠? 기준에 맞다면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한번 공수를 해볼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네, 방금 질의한 그 목소리는 김성주 의원이었고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지금 사실 뭐 과거에도 얼마 전에도 네. 이 영국의 앨리슨 교수가 한국에 방문을 해서 간담회 때 또 마실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크게 논란이 됐는데 네. 일단 우리가 한 개인의 음용 여부에 너무 이 문제를 오염수 방류의 문제를 끌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근데 오히려 논점이 그렇습니다. 이탈된다. 네,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오염수를 걱정하는 이유는 일단 뭐 어제 한덕수 총리가 이 괴담에 대해서 법적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밝혔지만 이게 과학적으로 이 노심이 용융된 지진으로 인해서 노심이 용융된 원전에서 발생한 대규모 오염수가 해수로 나가는 게 이게 처음 겪는 일이라는 점. 그래서 네. 정확하게 그 위험성, 뭐 저선량 방사능의 오염의 해수에서의 위험성이나 생물농축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합의된 연구 결과도 사실 없는 거거든요. 네. 사실 모른다는 게 가장 큰 위험성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개인의 음용 여부도 지금 일본에서는 물론 다 처리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 엄청나게 많은 오염수를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방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중에 아주 일부의 한 잔을 떠서 먹어서 안전하다고 해도 그게 엄청나게 많은 오염수 전체의 안전성을 또 담보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도쿄전력에서 또 자기네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에게 보내서 검증했다고 하지만 그 시료 채취를 할 때 균질화를 하냐 안 하냐는 일본 국회의 질문에 균질화 작업을 안 한다고 또 답한 적도 있어요. 이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이제 그 물을 탔을 때 휘젓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위에만 떠서 그렇습니다. 막걸리로 치면 허연 멀건 그렇죠. 이제 썩지 예. 않은 것만 이제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깨끗한
다른 시료일 수도 있다. 네. 전체적으로 이게 농도가 균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문점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개인의 음용 여부에 좀 이렇게 침전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하나 더 짚어보죠. 정순신 방지법이 이제 국회 교육위를 지금 통과를 어제 했는데요. 이제 이게 관련해 가지고 좀 한번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이죠. 네, 그러니까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안 36건을 통합해서 조정한 대안을 어제 이제 통과를 시킨 거예요. 주요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교육감이 학교폭력 피해 통합지원 전문기관을 설치해서 운영하게 하는 거, 교육감 등이 이 조력인을 지정해서 피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지원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특히 학교장이 피해 학생이 요청할 경우에는 가해 학생의 학급을 교체하거나 출석 정지를 하는 등의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이걸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런 조항도 들어갔습니다. 아울러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학교폭력 징계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피해 학생 측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이 조항 이걸 보면은 뭐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정순신 이 변호사 전 검사 이 사태 이후에 어쨌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 폭력 이걸 막아야 되고 여기에 대해 적절한 대응 이걸 좀 해야 된다는 그런 합의 정신에 입각해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건 좀 평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법도 이제 이번에 사이버 폭력도 이제 확대 적용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원래 이제 사이버 따돌림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한 뭐 성폭력 관련 부분은 이제 처벌 대상에 포함됐었는데, 이제 그 외의 것들이 좀 빠져 있어서 그것도 보강되고, 법률 지원 관련한 내용들, 그리고 집행정지가 인용됐을 때 그 중간에도 분리해달라는 요구는 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금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부분이 조금 보강됐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교권 보호도 들어갔다는 점도 주목을 해야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 고인, 왜냐면은 교원들이 이 학교 폭력이 이제 신고가 들어오거나 피해 학생이 얘기를 했을 때 간혹 가다가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는 경우에 오히려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위해서 이번에 지금 여야가 합의로 추진하는 교육위를 통과한 법안은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때는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조항을 넣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학폭 담당 안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피하고 수업 있죠. 시간도 좀 조정해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학폭위원을 몇 년 해봤는데 네, 참 어렵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 핵심적인 일은 중요한데 그 외 번외로 교육위에 김남국 의원이 출석해가지고 여야가 또 공방을 주고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상임위가 바뀌었죠. 네. 그 원래 법사위였는데 가상자산 관련 논란으로 인해서 상임위가 바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어제 처음으로 교육위 전체 회의에 참석을 한 것인데 참석하자 여야 의원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전체 회의 시작 전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양심이 있어야지, 반성해야지, 나가세요, 윤리위에 제소된 분을 이렇게 오게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 또 민주당에서는 무슨 말씀이시냐, 손가락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맞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시작하고 이제 김남국 의원이 이제 포부를 밝혔는데요. 포부를 밝히자 또 조경태 의원이 이제 불만을 드러내면서 의사 진행 발언을 요청했습니다만 이건 위원장에 의해서 다 허락이 되지 않아서 김남국 의원이 어쨌든 교육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만큼 굳이 교육위원회 안에서 이 가상자산 논란 때문에 또 회의가 공전되거나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거는 이제 법사위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하니까 이제 배제를 했고, 이제 무소속 의원이 됐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이제 특정 상임위로 배치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교육위가 상대적으로 좀 비인기. 죄송합니다. 교육 문제는 중요한데 총선 앞두고 뭐 조금 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위원회들이 좀 더 인기가 많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밀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조경태 의원이 윤리위에 제소된 분은 이렇게 뭐 이 배치하냐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는데, 지금 국회에 윤리위에 제소된 의원들이 많습니다. 의원도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글쎄요, 이게 또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김남국 의원 관련 논란이 워낙에 거세게 불고 커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당 측의 반발이 크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교통 상황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리포터.
네, 점심시간이 되면서 도로 위에 정체 구간 늘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인데요. 서울 방향으로 기흥 부근에서 정체고요. 달래내고개에서 2, 3차로에서는 사고가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는 6km 구간 정체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수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안성까지는 5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고요. 오산 부근에서 남사까지 6km가량 정체입니다. 입장 부근에서 북천안까지 천천히 가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서창분기점에서 월곶분기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안산분기점에서는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어서 처리하고 있고요.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 정체입니다. 한편 중부고속도로 오창요금소에서 남이요금소까지는 16일까지 전면 통제될 예정입니다. 이 구간 평소에 이용하셨다면 참고해 주시고요. 점심시간 사고 나지 않도록 앞차와의 안전거리는 꼭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한상혁 전 위원장 그 집행정지 가처분 신문 소식과 함께 대통령실 이동관 특보 이슈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면직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문기일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어떻게 뭐 결론이 나온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 재판부가 양측 당사자를 불러서 입장을 들어보는 절차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상혁 전 위원장도 직접 참석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양측 입장이 이제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이 입장을 뭐 들어본 재판부가 23일까지 결론 내리겠다 이렇게는 얘기했어요. 23일. 네. 다음 주 금요일이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 안에는 결론이 난다라는 거고요. 네. 뭐 쟁점 그동안 많이 알려졌지만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면 대통령실과 한상혁 전 위원장이 격렬하게 좀 맞선 부분이 면직 처분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한상혁 측 위원장 그 전 위원장의 주장이었고 쟁점이었는데 네. 방통위법상 신분과 임기가 보장된 그런 신청인에 대한 위법한 처분을 통해 업무 배제시키는 거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리게 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띄는 부분이 2020년 11월 그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정직 2개월 그 징계에 대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이 됐는데 네. 같은 사실은 이유로 인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가져와서 이때 이런 결정도 있지 않았냐라고 한상혁 전 위원장 측이 강조를 했고 반면에 대통령실 측에서는 개인에게 발생할 손해 그 2개월 정도의 금전형의 보수밖에 없다. 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도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면직을 했냐. 그러니까 한상혁 전 위원장 측은 검찰의 기소만으로 면직하는 거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대통령실은 아니 그 면직은 공소제기의 별개다. 재승인 심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 보도자를 배포한 게 면직 이유다. 그러니까 기소만으로 면직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맞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참고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관한 징계는 가처분은 인용이 됐는데 보단에서는 패소했고요. 네. 네, 법무부가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심이 이심. 진행 네, 중이라는 상황이라고 정리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 23일이 금요일이니까 아마 금요일 날 결정문 내고 퇴근하지 않을까. 네, 판사분들이. 그러면 금요일 저녁에는 또 서초동 기자들은 또 이렇게 야근을 불가피하게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현재 이동관 특보에 대한 지명, 방통위원장 지명은 이번 주 중에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예상은 조금 빗나간 셈이 될 것 같네요. 그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원래는 이 한상혁 전 위원장의 이 가처분 결과를 보고 이제 결정하는 것 아니냐. 네, 그리고 또 너무 빨리 임명하면 청문회를 2번 해야 돼서 그렇죠. 이 임명 시기도 좀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왔었는데 어제 대통령실이 언론에 말한 입장을 보면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이번 주 후반에 지명할 거다라는 얘기를 또 했어요. 대통령께서. 네. 물론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15일 전후가 될 것이다라고
시일까지 박았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아. 그리고 이번 주에 저희가 저번 주도 얘기 드렸는데 차관급 인사가 좀 대폭 있을 것으로 지금 그쵸. 확실시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대통령실의 어제 입장에 따르면 이 차관급 인사와 함께 혹시 이동관 특보를 공식 지명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나오는데요. 근데 만약에 가처분 인용이 그럼 되면 어떡하냐 지명을 한 네.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아마도 그 처분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해 놓고 네. 항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에서 후임 임명 절차를 그대로 밟을 것 같다. 그리고 임명 자체를 8월 1일 이후에 하면 되지 않느냐. 네. 7월 31일까지가 한상혁 전 위원장의 임기니까 일단 지명을 해놓고 청문회 등 거친 다음에 8월 1일로 임명을 하면 일단 전 위원장 임기 끝난 다음이니까 청문회도 한 번 더 안 해도 되고 그리고 항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면은 전 위원장과 이렇게 자리가 겹치는 일도 없는 이런 부분을 대통령실이 고려하고 있지 않나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동관 특보가 이 지명이 된다고 하면 결국 아들 학폭 의혹 이게 또 쟁점화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동관 특보가 지명이 돼서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네. 체계적인 대응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여권 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빨리 대응할 수 있게 지명하고 인사청문회 전국으로 가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오늘 뭐 나온 얘기를 보면 아니 왜 무슨 학폭이냐 동급생 간의 다툼이다. 이걸 학폭으로 포장하고 있다라고 또 야당을 비판하고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이제 반대 의견. 그게 뭐 피해자 한 명의 목소리는 그렇지만은 다른 피해자의 목소리 들어봐야 된다. 뭐 이것과 그다음에 학폭위가 왜 안 열렸냐. 또 어떻게 보면 부당한 압력이 행사된 게 아니야.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이게 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넘지 않고서는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에 못 오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을 앞으로 여야가 어떻게 할지 이걸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국민 여론도 좀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데, 네, 뭐 일단은 오늘은 뭐 너무 매일 하니까 저도 물려서 또 뭐 내일이나 모레 또 다루게 되겠죠.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봅시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복제해서 중국에 세우려 한 삼성 임원이 구속 기소됐다. 무슨 일입니까, 이거는? 어제 수원지검에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삼성전자 전 상무 A씨를 구속 기소했는데요. 네. 이 놀랍게도 이 A씨는 삼성전자 상무를 거쳐서 SK하이닉스 부사장까지 지낸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의 권위자라고 합니다. 그러겠네요. 근데 이런 반도체 제조 분야의 권위자가 한국에서의 기술이나 공장 설계 도면을 빼돌려서 삼성전자에 네. 빼돌려서 중국에 똑같은 공장을 그대로 지으려 했다는 지금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가 된 거예요. 좀 놀라운 일인데 네. 일단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삼성전자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 그리고 공정 배치도, 공장 설계 도면 등을 부정 취득 그리고 부정 사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범행 검찰이 밝힌 이 혐의 내용을 보면은 일단 이 방금 말씀드린 공장 BED나 공정 배치도 설계 도면 이런 게 영업 기밀임은 물론이고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한다 그래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2012년에 삼성전자에 근무하던 직원을 통해서 빼돌리고 네. 또 중국 공장 관리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반도체 중국 공장 관리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또 설계 도면을 또 취득해서 그거를 사용해서 실제로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복제 공장을 지으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다행스럽게도 실제로 삽을 뜨진 못했습니다. 네. 이 대만의 한 회사로부터 받기로 했던 8조의 투자가 일단 실행되지 않으면서 네. 실패를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중국 청두시로부터 4,600억 투자는 이미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입수한 그 도면 같은 것들을 여전히 이 구속 기소돼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네. 이게 뭐 가지고 있으면 뺐으면 되지 않냐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미 유출이 중국 쪽으로 많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건입니다. 네. 삼성 건물 안에 들어가면 그 공장에서는 뭐 무슨 USB도 하나도 마음대로 그렇습니다. 못 쓴다고 들었는데 핸드폰도 아마 핸드폰. 네. 사용이 제대로 안 되는. 그렇게 된다고 들었는데 또 참, 네. 어쨌든 이번 기술 유출 문제,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 핵심 인력이 유출되거나 아니면 관련 기술이 유출되는 문제는 되게 많은데 여기에 네. 대해서 뭐 어떻게 대응 태세를 갖춰야 되냐 사회적으로 늘 이제 관심도 많고 논의도 많은 겁니다. 지금 이번 사건 통해서 또 새로 나온 뭐 의견들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반도체, 뭐 전기전자, 조선 디스플레이 이런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건수가 총 142건이에요.
그러니까 적발된 것만 이 정도라니까 네. 더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좀 봐야겠는데 계속해서 이게 시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이 지난달 핵심 기술이 포함된 중요 자료 수십 건을 외부 개인 메일로 발송하는 식으로 자료를 유출한 엔진을 적발했어요. 네. 해고 조치하고 국가기관에 수사를 의뢰를 했고 또 올해 초에도 삼성전자 자회사 이 전 연구원 등 7명이 이런 영업 기밀을 이용해서 반도체 습식 세정 장비를 만들어 수출했다가 적발돼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뭐 이렇게 적발이 돼서 뭐 수사도 하고 징역형도 선고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심 사건 가운데 총 33건이 있는데 무죄와 집행유예, 무죄가 60.6%, 집행유예가 27.2%, 그러니까 거의 10건 중에 9건 가까이가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실형과 재산형, 그러니까 벌금형 이런 것들은 2건에 그쳤다는 겁니다. 각각 2건이니까 얼마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그렇게 따지면 우리 검찰이 보통 기소하면 유죄율이 90% 되는데 이 정도 됐다는 건 또 무리한 기소가 있었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것도 뭐 따로 살펴봐야겠지만 네. 기업들의 주장은 뭐냐면 이게 기술 유출 범죄 양형 기준이 좀 네. 너무 낮은 거 아니냐.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거 좀 올려서 네.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게 좀 막는 재발 방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러면 기업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가 차원에서도 어떻게 막고 양형 기준도 뭐 부족한 게 있으면 손보고 해야겠지만 이 직원들의 어떻게 보면은 양심, 의식 수준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장치나 제도를 만들 것이냐 이것도 좀 고민해봐야 될 숙제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죠. 당정이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감면 대상을 관해서 정책을 정했다라고 하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협의회를 열어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인데 사실 오늘 당정이 이런 회의를 한 데에는 민주당이 지난 5월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를 했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때문입니다. 네. 이 민주당이 처리한 법안에서는 소득 8구간 그러니까 월 소득 인정액 1,024만 원 이하 대학생까지 거의 대부분의 이제 대학생이 네. 이 학자금 무이자 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민주당이 처리한 법안에서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 법이 교육위를 통과할 때부터 일단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고 네. 그래서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서 지금 소득 8구간까지 혜택을 주는 부분을 소득 5구간으로 줄이자. 그리고 취약계층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더 촘촘한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보다 오히려 지원액은 더 늘어난다. 네. 라고 그런 보관을 밝혔고요. 그래서 근로장학생도 더 늘리고 취약계층 학생에게는 이 무이자 대출이나 상환기간도 조금 더 많이 연장해주고 이런 지원책을 더 더해주면은 훨씬 더 취약계층에게는 폭넓은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내용을 밝혔고요. 민주당에게도 이와 같은 내용을 전제로 해서 다시 법안을 논의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뭐 선별 비용이 더 들 거냐 아닐 거냐. 그다음에 중위소득 100% 이하로 이제 기준을 설정한 건데 바로 윗단계에 있는 그렇습니다. 분들이 늘 그렇죠. 불만이어서 이건 또 다단계로 그렇죠. 이렇게 다단계는 그 다단계 아닙니까? 단계별로 이자율을 좀 다르게 한다든가 뭐 어쨌든 조금 촘촘하게 정책을 잘 짰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합니다.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네, 늘 있죠. 졸업- 또 네, 악용하는 분들 뒤에 있고. 소득이 없는 경우 네. 근데 이게 중위소득 100% 이하가 안 돼서 이거 어떻게 하냐 또 마음 졸일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네. 이 법안 내용을 본다면 여야가 한 번 더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일부 디저트송은요. 6153님의 사연이 채택되었습니다. 6154님이 요즘 같아서는 인생사, 세상사 참 정답도 없고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누구 말 맞다나 바람이 불면 살아야겠죠 라고 하면서 한대수의 바람과 나 디저트송으로 신청해 주셨습니다. 6153님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저는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가라난 바람 저 험한 산 위로 나뭇잎 사이 불어가는
동해 바람 전덕 위로 물결같이 춤추니 무명무실 무감하니 나도 님과 같은 인생을 지녀볼래 지녀볼래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에서는 글자의 모양이나 발음이 비슷해서 정확하게 구별해 사용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늠하다, 가름하다, 갈음하다도 그런 예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가름하다와 갈음하다는 제가 글자로 쓰는 대로 발음해서 말을 했지만 실제는 가름하다로 똑같이 발음되기 때문에 혼동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늠하다는 목표나 기준에 맞고 안 맞음을 헤아려 보다란 뜻과 사물을 어림잡아 헤아리다란 뜻이 있습니다. 그는 한눈을 감고 다른 한눈으로 목표물을 가늠해 보았다. 그는 나이를 가늠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발음나는 대로 쓰는 가름하다는 쪼개거나 나누어 따로따로 되게 하다와 승부나 등수 따위를 정하다란 뜻이 있습니다. 보통 후자의 뜻으로 많이 쓰여서 성패를 가름하다라든지 그는 목소리만 듣고도 그게 누구인지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 밑에 니을 받침을 쓰는 가름하다는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하다라는 뜻입니다. 인사말을 할 때 이것으로 인사를 가름합니다 같이 말할 때가 있죠. 이 경우 가 밑에 리을 받침을 쓰는 가름하다를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표현은 발음이나 글자의 모양이 비슷하니까요. 더 주의해서 적절한 상황에서 정확하게 구별해서 사용해야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대기가 점차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갑작스럽게 소나기를 만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경기 동부와 경기 북부, 강원도와 충북 북부, 남해안을 제외한 경상도와 제주도 산지고요. 양은 5에서 최고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나기의 특성상 좁은 지역에 내리기 때문에 한 지역 안에
안에서도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는 반면 내리지 않는 곳도 있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계곡이나 하천의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까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부산 26도, 강릉, 제주 25도, 대전, 광주 29도, 대구 30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올라서 주 후반에는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는 지역이 많아질 전망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모레는 강원도와 충북, 남부지방에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5도, 습도는 60%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생산 첨단 장비의 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에 대해선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를 연장할 방침이라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올해 집주인들이 시중은행과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받은 신규 대출 규모가 4조 6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역전세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한시적으로 차주별 DSR 규제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뒤 구청장 업무에 복귀했다가 연차와 병가를 연이어 제출했던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오늘부터 업무에 다시 복귀한다고 용산구가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집회 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제3차 국민 참여 토론을 실시합니다. 대통령실은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3주 동안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집회 시위 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누파 스트릿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은 미국의 시장직을 내려놓고 정체성을 찾아 모국으로 돌아온 입양된 한국인이 돌아온다는 소식이네요. 네, 시장 굉장히 강조해 주셨는데 네. 생후 11개월 때 미국에 입양됐던 한인입니다. 영어 이름은 제나 안토니에 비치, 한국 이름은 김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지 시장직을 내려놓고 4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로이어스 퍼드시 시장에 처음 2017년에 당선이 됐다가 2021년에 재선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리자인, 그러니까 사퇴를 했다는 거네요. 네, 이번에 사임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왜 그토록 사랑을 받았던 자리를 떠났을까? 친아버지와 극적으로 상봉했기 때문입니다. 전남 목표에서 이제 태어났던 안토니에 비치는 사실 1984년에 미국 뉴욕에서 한 가정이 입양이 됐는데요. 네. 미국인과 결혼해서 아들과 딸을 낳아서 키우면서도 친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궁금증을 계속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육아를 하면서 그 마음이 더 커졌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뿌리를 찾기에 나섰고 극적으로 지난해 한국에 있는 친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니 근데 한국에 그래서 아예 만나는 것과 그걸 그만두고 이주까지 한다고요? 그럼 또
뭐죠? 일자리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 찾았습니다. 네. 한국행을 결심한 안토니에비치는 다음 달 제주도로 이주를 합니다. 이미 직장도 구한 상태인데요. 네. 제주도에 있는 캐나다 명문 여자 사립학교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네. 안토니에비치에게 연락을 취했고요. 아시아 캠퍼스로부터 영어 교사 제의를 받아서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 국제학교 영어 선생님으로 간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시장직을 던지고. 네. 이 시장이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장은 아니고 조금 작은 면장 뭐 이런 거라고 정도로 생각하면 되긴 하겠네요. 어쨌든 뭐 다행이기도 하고 이렇게 스스럼 없이 공직을 그만둘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도 좀 수입됐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봅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이네요. 5살 아이에게 다크서클을 그린 부모가 휴대폰 중독을 잡았다고요? 저도 준비하면서 너무 재밌었던 소식이라 전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요즘 아이들 보면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뭐 걱정도 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비슷한 감정을 느낀 부모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올해 5살인 중국의 한 소년이 핸드폰으로 하루 종일 게임이랑 비디오를 보는 등 완전히 중독됐었다고 합니다. 네. 이러면 안 되겠다 싶던 어머니는 아이디어를 하나 냈는데요. 변호사님 같으시면 이제 아이가 중독됐다.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핸드폰 비밀번호를 바꿔야죠. 네. 아예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여기서 등장하는 주인공은 아이가 자는 동안 아이 섀도우를 이용해서 아이의 눈 밑에 다크서클을 진하게 그려 넣었다고 해요. 네. 아침에 아이는 일어났고 거울을 보는 순간 끼악 소리를 지르더니 헐레벌떡 겁에 질려서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엄마 저 눈이 이상해요 라고 하니 엄마는 거봐라 휴대폰을 계속 가지고 놀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점점 더 퍼지고 앞으로 안 사라질 거야 하면서 겁을 주죠. 약간 가짜뉴스네요.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삼촌의 의사로 사칭하게 쐐기를 박아야겠다라는 생각에 SOS를 청합니다. 엄마는 안과 의사와 통화를 해주게 하겠다라고 한 후에 삼촌과 전화를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삼촌도 센스 있게 목소리를 변조를 해서요. 일단 안약을 바르고 며칠 안에 사라지지 않으면 수술을 받을 수 있단다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죠. 이후에 겁을 먹은 소녀는 정말 무서웠나 봅니다. 휴대폰을 완전히 끊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 소식은 중국 웨이보를 통해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정말 사랑스러운 가족이다. 이 기회에 아이가 휴대폰 중독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이가 나중에 진실을 알고 나면 어떻게 반응할지 그 뒷소식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세 번째는 아마존 정글에서 아이들이 40일 만에 기적적으로 생활했다. 뭐 이런 소식이네요. 사남매는 지난달 1일에 엄마와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다가 추락 사고를 당했는데요. 이 아이들이 남매군요. 맞습니다. 네. 추락 2주 뒤에 엄마를 포함한 어른 3명은 숨진 채 발견됐지만 아이들의 행방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에스페란사, 희망이란 뜻의 구조작전을 대대적으로 펼쳤습니다. 네. 추락 지점 숲속에서 젖병과 과일 조각이 발견되면서 희망을 이어갔고 결국 수색견들이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네. 아마존 밀림에서 40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된 건데 아이들의 나이가 더 충격적입니다. 1살부터 13살까지였고요. 4명의 어린 남매였습니다. 1살이요? 네. 갓 돌이 지났고요. 네. 아이들은 구조됐을 때 벌레에 물리고 영양실조 증상으로 매우 쇠약한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며칠 동안 군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기운을 차리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은 이 아이들이 구출되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그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았을까 궁금해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생존 상황에 대한 비밀들도 서서히 풀리고 있습니다. 바로 엄마의 힘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비행기가 추락한 뒤에도 나흘 정도 심하게 다친 어머니와 함께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엄마는 숨지기 전에 맞이인 13살 딸에게 동생들과 함께 스스로 살아나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를 했죠. 그리고 함께 있으면 더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나를 떠나라라는 유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을 가다듬은 채 추락한 비행기에서 필요한 생존 도구를 챙겼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말을 들어보면 마지의 가방을 봤더니 매우 똑똑하다라고 느꼈다 하는데요. 네. 나사못이나 수건, 캠핑용 도구, 손전 등 전화기 2대가 있었대요. 그렇게 처음에는 비행기 잔해에서 챙긴 곡물 카사바 가루를 먹고 이어서 정글에서 씨앗이나 나무 뿌리 과일들을 채취해 먹으면서 견디다가 40일 만에 구조가 된 겁니다. 그래도 40일 동안 버틴 아이들도 장하고 40일 동안 뭐랄까 희망을 놓지 않고 계속 구조한 그 콜롬비아 정부도 잘 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엄마 없이 아이들이 클 생각을 하니 사회적으로 참 많은 도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이제 롯데월드 타워에서 무단으로 등반한 남성의 영상이 화제라고요. 네, 지상 123층 롯데월드 타워를 맨몸으로 무단 등반하다가 72층 높이에서 구조된 남성입니다. 영국 출신 유명 암벽 등반가라고 하는데요. 이름은 조지 킹 톰슨입니다. 네. 킹 톰슨은 오전 5시쯤 안전장비 없이 맨손으로 빌딩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7시 50분쯤 그를 발견한 보안요원은 여기 외국인이 속옷만 입고 타워 외벽을 올라가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했고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은 소방차량 12대와 인원 69명을 동원했습니다. 경찰과 소방관이 왔지만 그의 등반은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반 시작 4시간 만에 73층에 도착합니다. 안전장비 여전히 착용하지 않았고요. 영상에서도 보시면 그가 맨 배낭에는 여분의 운동화 한 켤레가 전부였습니다. 소방은 이후에 휴식하던 남성을 붙잡았고 경찰은 해당 남성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이분 알고 보니까 네. 사실 이력이 있는데요. 2019년에 서유럽에서 가장 높은 더샤드에 무단으로 올라갔다가 체포된 바 있고요. 네. 87층 높이 빌딩에 올라서 고발되면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3개월간 복역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제 썸네일만 보고 제가 사실 이런 영상만 봐도 약간 고소를 느껴서 무서워서. 영상 통해서만. 네, 그 영상도 보기 싫더라고요. 근데 목숨 걸고 이렇게 참 네. 근데 이게 가만 놔뒀으면 끝까지 올라갔을까요? 그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네. 끝까지 올라가는 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그러니까 본인은 호기심을 올라가지만 자칫 이제 불행한 사고가 나면 오히려 주변 이들이 충격을 많이 받잖아요. 보는 사람이 더 불안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그렇습니다. 네, 영화는 영화로만 CG로만 처리하고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FBI에서 가장 수사에 돈이 많이 들어간 수감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이네요. FBI에는 악몽을 안긴 테드 카진스키가 수감 중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테드 카진스키는 미국의 수학자, 철학자이자 테러리스트 연쇄 살인마인데요. 네. 17년간 16번의 소포폭탄으로 3명을 살해하고 23명을 다치게 했던 인물입니다. 이런 그를 FBI는 17년간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16살에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했을 정도로 지능이 굉장히 높았고요. 네. 판단력과 추진력을 가져서 경찰의 수사를 교란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수사는 FBI 역사상 가장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와 같은 건물을 썼던 동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똑똑하고 훌륭하다라고 했고요. 교수도 심지어 현명하다라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은 학생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렇게 대학생을 무사히 마치고 최연소 교수가 되었다가 2년 만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 테러가 이어집니다. 이게 근데 언제 얘기예요? 1978년에 시카고 근처에서 이제 사제 폭탄 소포가 폭발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된 것도 70년대고 꽤 오래됐죠. 꽤 오래된 얘기네요. 81살에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가 노린 목표는 주로 대학 교수나 지식인 계층의 항공사였는데요. 하도 지식인과 항공사만 목표로 삼다 보니까 특별수사팀에서도 별명을 유나버머라고 지어줬습니다. 이 뜻이 있는데 유나라는 것은 앞에 대학 유니버시티 앞에 글자 UN을 땄고요. 네. 항공사 에어라인에서 A를 따고 폭탄 범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유나버머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네. 그렇게 체포를 어떻게 하게 됐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17년 동안 허탕을 치다가 이 간도 큰 게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에 자신이 쓴 3만 5천 자짜리 선언문을 싣지 않으면 계속 테러를 저지르겠다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꼬리가 잡혔고요. 그 꼬리를 잡은 것은 정말 의외의 사람 바로 친동생이었습니다. 네. 선언문이 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모든 기술 발전은 보통 사람이 더 이상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게 만들고 앞으로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지배하는
지배하는 세상에 대한 혐오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오랫동안 거의 뭐 사형보다 종신형 몇백 년형 뭐 이런 거 주로 선고하니까 네, 그렇게 했다가 이제 드디어 사망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치인들의 뒷이야기, 언론 보도 이면의 속사정, 기자들의 입으로 직접 전해드립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체포동의안 소식부터 좀 얘기하는데 당초 가결 가능성도 있지 않냐. 근데 한동훈 리스크가 흐름을 바꿨다 이런 분석이네요. 네, 실제 기자들도 윤관석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봤었는데 좀 흐름이 바뀐 이유가 어제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아까 저희도 잠깐 목소리를 좀 들려드리긴 했어요. 네, 뭐 간략히 설명을 또 드리면 돈봉투를 받은 20명 민주당 의원들이 이 자리에 있고 이 표결에도 참여를 하게 된다. 네. 이분들이 표결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터가 될 텐데 이것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좀 발언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화가 났다고 하고요.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설명 때도 돈봉투 바스락 소리 이 발언으로 좀 논란이 됐었죠. 네. 이번에도 한 장관의 정치적 발언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의원들이 설명을 하던데요. 그 정치권에서는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좀 전략적으로 민주당을 자극하는 발언을 해서 부결을 유도했다 이런 이야기도 좀 오히려 나와요. 부결을 요구했다. 그렇죠. 그 이유가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증거가 이제 간접 증거인 녹취록뿐이라서 구속영장이 기각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적지 않다. 네, 그래서 이제 한 장관이 민주당이 부결을 하도록 만들어서 민주당에는 방탄씌우기를 하려고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는 민주당이 당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의원들이 실제로 네. 또 그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네.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이 불러올 후폭풍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네. 그 얘기를 듣고 가결을 던질 수 없었다. 이렇게 버튼이 눌렸다. 그렇죠. 그렇게 네. 말하는 의원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의원들이 위기감이나 동정 여론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의원들이 저게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의원들을 만나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지금 검찰이 민주당 의원 전체를 겨누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성토가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나왔는데 네. 이러한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습니다. 그리고 윤관석 의원이 모든 의원들에게 이제 억울하다는 친전을 굉장히 여러 차례 돌렸고요. 네. 어제 본회의 전에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그 의총장에 들어가는 의원들에게 일일이 90도 인사를 합니다. 무소속이니까 의총에 들어갈 건 없으니까. 근데 이때 좀 이재명 대표에게도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받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게 사진이 찍혀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 대표 측에 물어보니 주변 기자들이 너무 질문을 많이 해와서 전혀 인사하는 걸 보지 못했다. 이렇게 해명을 그것도 했습니다. 반갑다고 하면 시그널이라고 할 테니까 그런 부분 이해 가는데, 근데 이은지 기자님 얘기 들으면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좀 법조인으로서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윤관석은 가결, 이성만은 부결, 이런 기류가 있긴 있었던 거예요? 확실히 있었던 게요. 저희가 기자들이 이제 의원들을 쭉 만나거나 통화를 해보면 네. 아무래도 이게 투트랙으로 가지 않겠느냐. 네. 그 이유는 어쨌든 지금 국민 여론이 너무 좋지 않잖아요. 네.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그쵸? 너무 방탄 이미지도 큰데 일단 윤관석 의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 관여자고 네. 직접 돈봉투를 돌린 사람이라서 네. 좀 국민들의 관심도도 높기 때문에 이제 윤관석 의원은 가결을 시키고 네. 이성만 의원은 사실 받아서 전달을 한 전달책이기 때문에 네. 그 죄질을 굳이 따지자면 경중의 차이가 좀 있다. 또 한 가지는 줄줄이 돈을 받은 민주당 의원 뭐 20여 명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이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줄줄이 넘어왔을 경우에 어떻게 모두 대응할 거 다 가결을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포석으로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는 좀 부결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네, 박 기자님 뭐 들으신 얘기 좀 있으십니까?
의미심장하게 웃고 계신데.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뭐 누구는 부결, 누구는 가결 이렇게 예측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저는 이번에는 틀릴 거다 이런 예측은 좀 하고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무기명 투표 의원들이 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기자들이 예상하거나 아니면 뭐 평론가나 정치권에서 예상하는 게 다 안 맞잖아요. 늘 이제 틀리죠. 실제로 또 안 맞아가지고 이제는 앞으로는 방향성이 좀 정해진다. 뭐 이런 생각은 하기도 했었고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뭐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이게 이 소식 나오고 이제 얘기 좀 하는 중에 이제 이 소식이 딱 들리니까 이제 뭐 그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의 길로 가고 있다. 민주당이 이런 표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희망 생긴다. 그러니까 총선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한 8표, 9표 차이가 좀 났어요. 표가 그런 그 이은지 기자님이 얘기했던 어떤 그런 전략적 구도 속에서의 선택을 해서 윤관석 의원 거에는 이제 가결 찬성을 던지고 이성만 의원 건에 대해서는 부결을 던진 그리고 좀 다르게 두 개를 다르게 투표한 스윙보터 의원들도 한 8, 9명 잡히긴 잡혔으니까 뭐 이 예측이 완전 틀린 건 아닌데 이게 뭐 전략적으로 모두 다 그렇게 던진 건 아니고 그런 흐름이 있었던 건 사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그럼 이제 비명계 관련해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비명계의 선택은 뭘까라는 고민도 좀 들기는 하는데 제가 조금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그 비명계 의원들이 최근에 공개적으로 말하는 의원님들 몇 분 제외하고서 뭐 친문이라든지 586 의원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앞으로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을 지금은 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든 좀 내려오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다고 하는데 그 좀 기화점으로 이재명 대표의 2차 체포 동의안이 넘어오게 될 경우에 그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유일한 기회인 이유가 이 대표에게 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켜 줄 테니 내려와라. 자진 사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비명계에선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퇴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검찰도 이러한 기류를 좀 알아서 이거 여권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대표가 총선까지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있어주는 게 뭐 아까도 국민의힘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는데 당에 있어주는 게 좋다는 판단 하에 영장을 추가로 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네, 어쨌든 검찰과 여의도 각 당의 셈법이 하여튼 전부 다르고 내에서 개파의 셈법이 다르고 계속 흥미롭게 지켜볼. 흥미로워서는 안 되는데 그렇죠? 제가 그렇죠. 좀 이게 슬픈 거죠. 과몰입이 되는. 네, 저희가 또 청취율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이런 좀 적절치 않은 언행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중 관계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와 중국 대사 싱하이망 대사와의 그 만남 이후의 얘기들이 계속 지금 언론에 회자되고 그 뒷얘기가 다 많은데. 이제 뭐 누가 잘못했냐 뭐 이런 것들 막 있잖아요. 서로 대사 맛 조치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뭐 잘했냐 잘못했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정가의 문제고 국익적 차원에서 보면 한중 관계가 이래서 더 나빠지니까 한중 관계가 지금 나빠진 게 뭐 이재명 대표 탓은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한중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은 어떤 계획이 있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걱정해야 하시는 저도 좀 그렇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뭐 그걸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얘기가 있나요? 사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되게 다양한 층의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신 그 문제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근데 일단 앞서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일정에 대한 얘기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일정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싱하이밍 대사를 만났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여권뿐 아니라 사실 야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원래 야당 대표를 하면은 별로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자면은 옛날 표현으로 영수회담 정도를 좀 가끔 하고 그 외에는 주목받는 일정들을 잘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안 만나겠다라고 아예 선을 그어버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일정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했던 얘기가 이 홍준표 시장 만났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말 그 이재명 대표가 만날 사람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르다가 그래도 또 급이 너무 낮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 후보군 중에서 골라가지고 홍준표 시장을 만나고 이런 것들인데 이게 요즘 옹색한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 비슷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하이밍 대사를 만난 것도 역시 사실 이제 대표가 이렇게 따로 만나는 자리로는 좀
부적합하고 오히려 이제 불러가지고 만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사실은 뭐 이런 식으로 좀 일정을 하는 거는 좀 어떤 그 일정을 하는 게 좀 맞지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운이 되게 좋다. 이거 이제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야당 운이 좋다 뭐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정치권에서 계속 있었던 얘기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 검찰총장을 하고 뭐 중앙지검장하고 이런 과정 좀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원래 관운이 좋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대통령 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치권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 그 정치권의 전통적인 문법으로 이 상황을 보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여당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노조 문제라든가 사실 양대 노총 다 이렇게 싸울 줄은 몰랐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좀 결과적으로 보면 꾸역꾸역 그 지지율이 올라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존 문법으로는 안 맞는데 뭔가 운이 좋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또 요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 중국 대사 만나면서 그 얘기들을 해요. 이게 왜냐면은 한일 관계 요 문제가 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든가 뭐 그에 앞서서 뭐 강제동원 배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표현들도 있는데 피해는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금방 들어올 텐데 실익이랄까,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를 통해서 회복해서 돌아오는 이익 같은 거는 굉장히 장기적이고 아마 측정하기도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중국 문제가 확 불거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여권 관계자의 표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일본 이런 게 굉장히 국민들이 안 좋다, 반일 감정 이런 게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었는데 아 맞다 중국도 싫었지 이런 생각이 딱 들게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야당에서 물타기를 해주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번 이슈가 상당히 좀 한일 관계 이슈는 좀 덮어줄 수 있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질문하신 부분으로 좀 넘어가가지고. 근데 요 싱하이밍 대사건은 좀 분리해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중국 쪽 잘 아는 여권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하는 얘기가 중국에서는 당연히 이제 우리 정부가 굉장히 불편하다, 우리가 화가 나 있다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 싱하이밍 대사건은 좀 별개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이번에 이제 초치가 아니라 중국에서 한국 대사를 불렀는데 약견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약견. 네, 이걸 근거로 드는데 약견은 약속해서 만난다 이런 거의 약자인데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 언론사들이 대체적으로는 뭐 사실상 초치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글을 쓰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권에서 평가하기로는 요거를 굳이 초치가 아니라 약견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는 중국 쪽에서도 수위를 완전히 똑같이 가지는 않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치하고 저기는 약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싱하이밍 자체에 대해서도 약간의 문제를 인정해 주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수위를 좀 낮춰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인상적인 게 지금 이제 싱하이밍 대사 관련해 가지고 어제 기사가 딱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뭐 이제 좀 뭐 착복했다라는 식의 그런 보도였어요. 그러니까 문화일보 보도였었는데. 문화일보요? 네. 문화일보에서 그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은지가 모르게 하라? 뭐 이런 건가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사업가한테 뭐 이렇게 좀 접대받았다 이런 식의 내용인데. 근데 대사와 관련해서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아한 상황인 거예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그래서 이제 뭐 민감한 얘기일 수 있는데. 민감한 얘기인데요, 이건 상당히. 사실은 그렇죠. 여권에서 사실 해석인데 이건 알 수는 없는데 이건 뭐 정보기관에서밖에 알 수 없는 게 아니겠느냐 그냥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대사의 그런 일정에 관한 문제니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는 배경을 두 가지가 볼 수가 있는 게 일단 윤석열 대통령하고 싱하이밍 대사 관계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싱하이밍 대사가 원래 그 대선 경선 때도 경선 전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을 가지고 뭐 어이없는 얘기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하나가 좀 깔려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사에 대해서 이런 공격적인 기사가 나온다라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중국 정부하고도 뭔가 좀 이렇게 그래도 소통이 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사를 공격하는 게 굉장히 그 나라를 공격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쪽이 맞는 건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싱하이밍 대사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많이 발현이 된 건지, 아니면 중국 쪽과의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 싱하이밍 대사를 친 건지 요거는 알 수가 없는데, 알 수는 없네요. 네, 근데 어쨌든 여권에서 희망 섞인 분석은 이 싱하이밍 개인의 일탈로 보고 좀 정리를 하고 향후의 관계를 조금 회복시키는 과정. 그런 걸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뭐 약간 실수, 의도치 않은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싱 대사의 어떤 그
스피커를 무대를 열어준 셈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도 같이 뭐 비판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 문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외교부가 중국 대사를 뭐 아까 초치가 아닌 뭐 약견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네. 어쨌든 초치를 했을 때 당직자들 사이에서는 이거 정말 큰일이 났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게 오후 일정이었는데 그랬죠. 당일에는 심각성을 크게 못 느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대표와 대사 대화를 모두 다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날 조간신문에 이제 중국이 정부의 친미 정책을 꾸짖고 이거를 이 대표가 듣고만 있었다 이렇게 좀 보도가 나왔어요. 했나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못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 네. 통역이 같이 있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좀 심각성을 그제서야 조금 인지를 한 네. 거예요. 이게 너무 나갔구나. 그래서 일단 비명계에서는 대체 누구 아이디어냐. 아무리 공세를 해도 이렇게 좀 국익을 해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이후에 지금 민주당의 추가 입장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이 대표도 이 질문에는 전혀 답을 하고 있지 않는데요. 네. 그 당대표실에 좀 사정을 물어보니까 중국 대사가 이제 먼저 만나자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당 내에서도 좀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주변 참모들이 그래도 현재 외교 상황이 좀 엄중하고 야당 대표로서 국익을 위해서 굳이 만나자는데 만남을 피할 필요가 그렇죠? 없지 않느냐. 네. 그래서 만나자 해서 자리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대사가 얘기할 줄 민주당도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 발언이 세서 아까 이제 진행자님이 짚으신 부분이랑 똑같은데 이 대표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개라서 듣고만 있었던 거고 또 이 대표가 중국의 한한령 같은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 네. 이야기는 묻혀서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친명계 관계자 통화를 해보니까 네. 이게 본질이 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사실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대사가 전달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중국 정부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야지 왜 대사와 이재명 대표의 잘못으로 이렇게 몰아가느냐. 마치 이 대표와 이 대사가 잘못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진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건이. 그리고 이걸 마치 뭐 한 사람 개인, 뭐 이 대표의 책임 이런 식으로 뭔가 탓을 돌릴 게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불만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은 좀 어쨌든 간에 계속 좀 뒤숭숭한 소식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혁신위원장 임명도 이제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기사가 단독이 서로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김태일 교수 얘기는 없고 김은경 교수, 뭐 정근식 교수 뭐 서로 다 유력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오늘 오전에 안 그래도 각각 30분 차이로 정근식 교수가 유력하다, 뭐 김은경 교수 유력하다 이렇게 각기 다른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 네. 민주당이 그래서 단수로 좁혀진 상태가 아니라고 공식 문자 공지를 내기도 이제 했어요. 돌렸어요. 네, 근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네. 김은경 교수로 좁혀지는 분위기가 분명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아직 단수로 확정이 된 상황은 정말 아니라고 하고요. 왜 이게 늦어지냐면 그 지난번에 SNS 문제로 이래경 혁신위원장이 낙마를 한번 했잖아요. 네. 이번에는 SNS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이제 재산 내역도 검증 과정을 굉장히 꼼꼼히 거치고 있다고 해요. 코인도 하나요? 그거는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그 김태일 교수가 사실 네. 정치권에 몸을 담았던 유일한 인물이에요. 그쵸, 이 세 명 사실은 중에. 그렇죠. 그래서 유력하다고 봤었는데 오히려 지도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정치권에서 몸을 담았던 인물이라 언론으로부터도 더 공격받을 빌미가 많을 수 있다. 그래서 김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2014년에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준비단으로 활동도 했었고 네. 그래서 이번엔 오히려 정치권과 관련이 없는 그 나머지 두 교수 중에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번 주가 아닌 이번 주 말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얘기고 외부 인사로 가는 건 맞는 것 같다는 맞습니다. 얘기네요. 네. 혹시 박 기자님은 보시기에 어떠세요? 민주당 이 혁신위원장 인선 논란? 근데 요번에 저는 그 인사들이 이렇게 좀 몇 명 이제 사전에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양상이 좀 다르다는 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래경 혁신위원장이 임명이 됐을 때는 그 전에 하마평이라던가 이런 얘기들이 없었잖아요. 전혀 없었죠. 네. 네. 그런데 요번에는 이제 3명 정도가 보도가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민주당이 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입장을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이 그러니까 일종의 좀 신중을 기하는 과정인데 지금 그 요거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 가는 거랑 좀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했을 때는 갑자기 짜잔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짜잔하면
바로 엄청나게 타격을 받는구나 이거를 여야가 모두 배운 거고요. 그럼 짜잔하지 말고 네. 일단 공식적으로 임명 안 하고 언론에 먼저 흘린 다음에 그다음에 여론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론 보고 대응도 좀 해보고 그다음에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야가 좀 비슷한 과정이다 이런 걸 좀 주목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제 의총에서는 이제 혁신위원장 얘기는 안 나온 건가요? 아니 그 혁신위원장 인선 관련한 이야기보다는 이래경 혁신위원장 낙마의 책임 그 네. 부분의 이야기가 오히려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이래경 그 혁신위원장이 이제 낙마한 그 좀 뒷얘기가 있는데요. 네. 이제 박광훈 원내대표도 네. 그 이재명 대표에게 이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얘기를 듣고 처음 들은 거예요. 그래서 586 그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렸다고 해요. 네. 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누구신지. 그래서 지도부끼리도 충분히 검증하거나 공감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방증이고요. 약간 미실 인사, 깜짝 인사였다. 그렇죠. 네. 원내대표에게도 상의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보안을 신경 쓰다 보니 일방 통보한 거다라고 하는데 김영진 실장 정도는 좀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해요. 김영진 의원은 원래 그 7인회 멤버인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인선에 뭐 김영진 실장의 관여가 크다는 책임론도 나오는데요. 네. 지난번 이제 이래경 혁신위원장 낙마 사태로 뭐 이번엔 의총에서 의견을 좀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한 친명계 핵심 인사가 우리끼리 정해서 발표를 해도 욕을 먹는 거고 네. 의총에서 물어도 욕을 먹는다. 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지도부가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한 이후에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일단 혁신위원장 인선까지 욕을 먹더라도 그 이후를 잘하면 된다. 그 부분에 좀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총은 그럼 어제 이제 이래경 혁신위원장 관련 책임론 좀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상임위원장 그 뭐 겸임 기준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렇죠. 좀 얘기 예. 나왔을 거고 근데 꽤 길게 했잖아요 생각보다. 네, 굉장히 길게 했는데요. 더 많은 의제들이 나왔다는 건가요? 3시간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네. 일단 혁신위원장 인선 실패, 뭐 대의원제 폐지, 강성 지지층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뭐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1년을 평가해야 한다고 좀 세게 발언을 했는데요. 지금 이재명 체제, 그러니까 현재 당이 중병에 걸린 상태다. 워낙 이제 개딸뽕이 있어서 통증을 잘 못 느끼고 있는데 조금 저속한 표현이네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지금 아픈 상태니까 네. 엑스레이도 찍고 거울을 들여다봐야 한다. 자기 반성이 먼저다 이런 주장을 좀 했고요. 그 서른 의원이 이재명 대표 사퇴론을 또 꺼내 들었습니다. 네. 대표가 정치를 계속하려면 지금 사퇴해야 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친명 의원들이 그만하시라라고 네.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민주당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두 분 얘기를 해볼까요? 우병우와 조국, 네, 두 민정수석의 총선 출마설이 이제 돌고 있는데 이제 요 뭐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는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약간 그 언론에 짜잔하고 말하면 리트머스 시험지를 대보는 느낌이고 조국 전 수석은 장관인데 전 장관이 좀 더 높은 자리긴 한데 둘이 수석이니까 라임을 맞춰서 수석으로 하겠습니다. 조국 전 수석은 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가지고 또 이제 자리를 함께 하면서 뭔가 이제 몸풀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이게 또 이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많이 좀 나간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박순봉 기자 보시기에 우병우 수석 출마 가능성 실제 있는 건지 아니면 친박계 또 뭐 최경환 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다 출마하다고 소문이 파다하다 이런 얘기를 유승민 의원이 했는데 취재가 좀 되나요 이런 부분들은? 근데 사실 이제 물어봤거든요. 네. 이제 친박계 뭐 인사한테 물어봤는데 대부분 좀 기정사실로 보는 것 같아요. 기정사실이다. 최경환 전 부총리라던가.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실제 공천이 이뤄지느냐는 또 다른 문제고 네. 또 그 가능성 때문에 중도에 포기할 수는 있겠지만 의지가 있다라는 건 좀 분명해 보이고요. 분명하다. 최경환 전 부총리, 그다음에 우병우 전 수석 방금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로 알려졌던 유영하 변호사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뭐 그분이야 뭐 당연히 명확하게 나갈 거고요. 뭐 대략 이런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친박계 인사랑 얘기를 해보니까 그럼 이게 어떤 좀 결집 내지는 서로 뭐 같이 움직이는 거냐, 그리고 그런 게 교감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아니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런 규정이야 이제 언론들이 하는 걸 텐데 이제 그러면서 좀 덧붙이는 말이. 김문수 경산호위 위원장 있잖아요. 거기도 출마를 원하신다는 소문이 있죠. 김문수 위원장은 사실은 대구 쪽 출마를 원래부터 좀 원해왔다는 얘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하반기 정도에는 원래 경산호위 위원장이 교체될 거다 이런 관측들은 이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노조 문제랑 결합이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아마 본인은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대구 쪽이 되는 건데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럼 김문수 위원장은 친박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먼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통적으로는 원래 친이계에 좀 가깝지 않느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이분이 하는 말이 이제 친박이냐 비박이냐는 그 탄핵을 기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을 했느냐 반대를 했느냐. 네. 근데 그 기준으로 보면은 김문수 위원장은 처음에는 찬성을 하다가 나중에 반대를 했대요. 네. 그래서 범친박으로도 볼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친박계들이 일종의 뭉쳐지는 그림이 나중에는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종의 세력처럼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주목을 하는 거는 지금 국민의힘 내지는 뭐 여권에서 공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뭐 네. 당연히 여야 모두 신경을 많이 쓸 텐데.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확실하게 공천권을 가져오는 그런 그림이 됐고, 네. 그다음에 공천권을 가져온 이상 이기지 못하면 윤 대통령은 뭐 바로 레임덕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기는 공천 얘기가 나오면서 특히 이제 TK 지역에 측근을 공천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종류들의 얘기들이 많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불리해진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지금 이 소위 거론되는 친박계 인사들의 지역구를 보면은요. 최경환 전 부총리는 경북 경산 청도 여기고요. 그렇죠. 우병우 전 수석은 지금 경북 영주가 고향이에요. 네. 그러니까 경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네. 유영하 변호사 대구, 뭐 조원진 대표 당연히 대구고, 대구.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문수 위원장도 대구잖아요. 네. 다 TK에 몰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공천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는 의도치 않게 또 친박계 학살로 그렇게 프레임이 잡힐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우려 같은 걸 좀 얘기하는 사람들도 근데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수도권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분들 그래서 뭐 요즘 보수 패널 분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해서 본인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건 자유지만 공천 가능성이 있겠냐 이렇게 또 보시기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그 당장 검사 출신들은 TK에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들이 이미 화제거든요. 네. 근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친박계 주기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검사 출신들도 줄까 말까인데 그렇죠. 근데 친박계를 준다 이게 아마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예측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병우 전 수석은 검사 출신이라는 거 한번 조국 장관, 조국 수석 관련해서는 어떻게 취재가 좀 됩니까? 이제 조국 전 장관 출마설은 꾸준히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주말에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네. 그것만으로도 이제 소문만 무성했던 출마설이 좀 더 명확해졌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면서 들고 간 술이 2020년 청와대 추석 선물이 문배주예요. 아, 그랬어요. 네, 근데 조 전 장관이 청와대 이제 법무부 장관을 그만둔 게 2019년 10월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 전 장관에게 문 전 대통령이 선물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계속 인연을 이어가려고 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좀 평가를 하고요. 근데 조국 출마에 대해서는 좀 사실 당내 부정적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네. 이렇게 한 의원은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 혼자 산다 시즌 2다. 이제 나오면 이제 조 전 장관은 당선이 돼서 혼자 살 수는 있겠지만 총선에서 민주당은 다 죽는다고 봐야 한다. 네. 그리고 이제 조국의 강이라고 하죠. 네. 그 도덕성 실추를 네. 이제 내년 총선에 이재명 리스크와 함께 가져가면 더더욱 여권에 공격 빌미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다만 오늘 이제 친명계 박성준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라디오에 나와서. 그 모든 가능성 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열어줘야 된다. 사실상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근데 친명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려요. 또 다른 친명계 인사는 조국 장관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조금 나오는데 친명에서 이 조국 전 장관이 나오길 바라는 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조국 리스크로 분산시키려 하는 것 아니냐. 네. 그런 의혹까지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참 어렵네요. 네. 어쨌든 팬덤이 확실한 분이지만 또 호가 확 나뉘기 때문에 조국의 강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냐, 탄핵의 강으로 또 여권은 돌아갈 것이냐, 강이냐 늪이냐, 뭐 이런 이제 쟁점이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켜볼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요 얘기 좀 해보죠. 그 홍준표 시장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해서 소신 발언을 좀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뭐 또 역시 뭐 신의 한 수다, 뭐 정치 구단이다, 뭐 묘하게 포지셔닝을 굉장히 잘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여권 내에서 요 분위기가 좀 어떤가. 그리고 또 사실은 대구는 바다에 접해 있는 건 아닌데 부울경은 바다에 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울경 단체장은 뭐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 문제 얘기하면은 네. 좀 자조 섞인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이제를 바라보고 다른 얘기를 못하는 당내 분위기가 있는데 홍준표 시장 혼자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약간 자조 섞인 얘기가 있고 이제 바다를 좀 접하고 있는 지자체 쪽에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이 이제 선거에서 이긴 지자체 쪽이요. 물어봤더니 일단은 지금 당장에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정부가 아직 입장 발표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7월 초쯤에 정부가 입장 발표를 하면은 그다음에 후속 조치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다만 굉장히 그 상인들로부터 압박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방류를 하지도 않았는데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그냥 딱 그 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딱 표현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야당도 아니고 뭐 이런저런 얘기 쉽게 못하지. 그런데 다만 시민들의 반응을 봐서 입장을 일부 표명해야 될 수도 있어. 뭐 이런 정도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것들도 오히려 그 다양성 있는 의견이 나올수록 외교적으로도 레버리지가 더 커지는 부분이 있어서 소식 오히려 있게 활용할 하면 수 있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사조 기자단으로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님,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들을 쏙쏙 소개해드리는 IT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태민 히든브레인 연구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 전문 분야여서 특별 게스트로 이제 소장님을 모셨는데 챗 GPT의 아버지 샘 알트만이 한국에 왔다. 그런데 일단은 뭐 아는 분들은 또 다 알겠지만 또 무지한 분들은 잘 모릅니다. 일단은 프로필부터 좀 한번 읊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선 뭐 챗 GPT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전 세계 인공지능 바람을 크게 일으킨 이 챗 GPT를 만든 인공지능 회사 이름이 오픈 AI인데요. 여기에 대표가 샘 알트만인 거고 과거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Y 컴비네이터라는 회사의 대표이기도 했습니다. 스타트업을 키워주는 회사를 엑셀레이터라고 하고 거기에 맞습니다. 제일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가 Y 컴비네이터인데 거기 대표이기도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 사람이 이 회사죠. Y 컴비네이터 회사가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한테 자금을 투자하기도 하고 멘토링하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트만이 투자했던 이제 스타트업 중에서 유명한 데가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뭐 핀터레스트 이런 회사들이 대박이네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그의 이제 한국 방문 목적 자체가 뭐였을까 처음부터 이제 보게 되면은 오픈 AI 월드 투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말에 트위터를 통해서 오픈 AI 사용자와 이 개발자 등과 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뭐 5, 6월 달에 세계 여행을 떠난다라고 밝혔었는데 이번이 이제 그런 목적이었고 오픈 AI 투어 2023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캐나다, 미국, 브라질, 나이지리아, 스페인, 뭐 일본의 도쿄라든지 이런 17개 도시를 순회한다고 합니다. 이 오픈 AI CEO로서 이제 인공지능의 발전에 이제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보면은 아마도 이제 한국의 이 인공지능 산업이라든지 연구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많이 큰 발전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제 행적을 보게 되면은 스타트업들한테 이제 엑셀러레이팅 한마디로 도와주는 역할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제 한국의 스타트업들한테도 뭐 투자라든지 혹은 뭐 도움 요청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투어를 다니면서 단순히 자기 소개만 하려고 이 바쁜 분들이 세계 투어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는 목적이 조금 더 분명히 있을 텐데 그리고 나라 선정도 아무데나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나라 전 세계 투어를 하면서 다니는 이유, 맥락,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한국에선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조금 더 깊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한국 방문 자체가 우리나라 IT 산업에서 매우 이제 중요한 또 의미를 또 가질 수도 있어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몇 나라만 이제 가기 때문에 해당 나라에 방문을 했을 때 한국이 지금 AI 쪽으로 굉장히 좀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세계적인 주목을 또 이제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전에 이제 Y 컴비네이터에서 많은 유니콘 기업을 아무래도 발굴했던 경력이 있다 보니까 한국 방문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큰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정말 이제 한국의 IT 스타트업들이 세계적인 무대에 설 수 있는 이런 계기까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유니콘이 될 수 있다. 네,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알트만은 9일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여의도 이제 63빌딩에서 이제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 행사장에 다녀왔습니다. 아, 다녀오셨어요? 네. 네. 저는 사실 이 방송을 위해서 네. 따라다녔어요. 아. 한 3군데를 제가 따라다니고 왔는데 네. 여기서 이제 봤던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특히나 그러니까 그 네네. 세션, 그 63빌딩에서 했던 세션을 쭉 따라가셨다는 거죠. 63빌딩 말고도 그 다음 세션 뭐 다른 이벤트들. 다른 행사들도 다 맞아요. 다니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얘기도 잠시 후에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에서는 이제 이영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하고 같이 대담을 하기도 했는데 네. 국내 스타트업한테 투자나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도 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알트만 같은 경우는 한국의 딥테크 기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뭐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일단 딥테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특정 기술을 깊게 파고드는 이런 뭐 기술 창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뭐 멸균기 파우치를 만드는 회사라든지 바다 쓰레기를 바다 쓰레기였던 이 불가사리로 친환경 뭐 제설 작업을 할 때 쓰는 이런 스타트업. 아, 네. 뭐 약간 본 것 같아요. 네. 특별한 약간 기술을 갖고 있는 네. 이런 회사들한테 약간 관심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오픈 AI만 있는 건 아니니까 지금 뭐 바드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뭐 경쟁사들이 또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뭐 꼭 이제 그래도 이제 이 미래를 AI 시장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고 보고 지금 이제 더 깊은 투자, 더 많은 리소스들을 모으고 연결하고 뭐 이런 역할을 이제 알트만을 하겠다고 이제 돌아다닌 거로 보면 되는 거겠죠. 네네. 그러면 따라다니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메시지는 어떤 거셨어요? 에피소드나? 일단은 몇 달 전에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 인공지능 개발 멈춰라. 6개월 동안 멈추자. 맞아요. 머스크도 같이 하지 않았나요? 일론 머스크도 동의를 했는데 이 샘 알트만은 동의를 하지 않았었죠. 네. 그거에 대해서 아마 대응하는 전 세계 투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규제에 대한 부분을 알리자라는 목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간담회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얘기했던 게 기술 자체를 이제 규제하면은 거기에 벗어나서 우회해서 발전한다. 기술보다 활용하는 사례가 더 많아져서 사회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직접 전부 다 이해를 하고 각 분야마다 다른 규제를 펼쳐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인공지능 개발을 멈춰라라는 부분은 그냥 너무 두리뭉실하게 너무 크게 얘기했다면은 이걸 상세하게 쪼개가지고서 실제로 뭐 머릿속에서만 상상한 게 아니라 실제 사례가 나와야지 이걸 바탕으로 규제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국내에서 얘기했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알트만이 아까 이제 전 세계를 돌고 있다고 했잖아요. 돌면서도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전부 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미국이든 유럽이든 세계적인 이 규제가 잡혀 있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정부 인사들은 뭐 규제를 하긴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자기가 나서가지고서 하나씩 좀 얘기를 해주면은 한마디로 이 규제에 대한 정확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필요성을 좀 주면은 각 국가마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아마 돌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기술 있었습니다. 발전이 너무 빠르니까 사실은 규제 대응이 사실 저희 같은 법률가들은 따라가지 못하니까 걱정인데. 근데 이제 이게 또 국내 시장 업체들도 이제 걱정이잖아요. 네이버, 카카오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몇 안 되는 로컬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포털을 구축하고 있는 나라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자꾸 쳐들어오면 안 좋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꼭 국수주의적 입장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또 한국 시장이 갖는 의미 이런 게 좀 약간 미묘한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만약 이분 와서 오셨어요 뭐 이런 문제는 또 아닌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네, 맞아요. 근데 이번에 샘 알트만이 오면서 국내 AI 이런 회사들도 이슈가 이제 크게 됐었죠. 이유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지?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간담회 때 나온 얘기 중에서 하나가 그 토큰, 외국어 토큰 정책이었어요. 토큰이라고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제 하나의 언어를 표현할 때 영어와 한국어 뭐 중국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글자 하나하나 들어가는 데이터 양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챗GPT한테 질문을 할 때는 영어로 하면은 A4 한 50페이지 정도를 기억을 하고 한국어로 하면은 한 15페이지 정도를 기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로 타겟팅 했을 때는 약간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늘려줄 생각이 있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도 훨씬 더 많이 늘 예정이다. 근데 처음에 영어를 먼저 중점적으로 먼저 해서 원활하게 운영을 한 다음에 늘 예정에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회사들은 이제
너무 큰일 났다. 이유는 올해 여름에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이제 새로운 인공지능 서비스를 내놓을 거거든요. 네, 이미 뭐 하이퍼 클로버 X라는 이름까지 해면서 가칭으로 했지만은 내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과연 이제 뒤늦게 따라가는 우리나라가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 AI 같은 경우는 하나의 플랫폼이 돼버리기 때문에 플랫폼은 먼저 선점한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뒤늦게 그것도 한참 거의 뭐 1년 뒤늦게 따라가면은 과연 카카오나 네이버가 따라갈 수 있을까? 근데 아직은 인물 검색하면 뭐 가공의 인물이 나오더라고요. 거의 챗 GPT는 아직은 그렇게 하는 거고, 사실 그냥 오히려 에너지를 더 많이 쓴다. 우리가 하는 자연어 검색보다 챗 GPT를 사용했을 때는 전기를 훨씬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또 저탄소나 뭐 이런 거에도 좀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들도 좀 있더라고요. 충분하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전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서버들이 한가득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도 사람들은 이제 이 챗 GPT 때문에 인공지능이 와 이게 신기하다,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게 이렇게 편리하고 신기하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많은 포털 회사들이 이제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아까 말씀 주셨던 구글 바드 같은 경우도 아마도 원래대로 따라왔으면은 한참 뒤에 아마 오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구글도 재빠르게 내서 구글 바드를 내놨는데 그것도 지난 3월 달에 먼저 오픈을 했다가 욕을 먹었죠. 잘못된 결과물을 가지고서 얘기를 했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다시 한번 오픈을 하긴 했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구글 네이버나 카카오 국내 회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검색 회사들도 이제 속이 타는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시장의 판도는 늘 바뀌는데 이건 진짜 거대한 게임 체인저니까. 근데 이제 또 번역도 사실은 뭐 디플인가요? 독일 디벨이라고 하나요? 저는 딥엘로만 알았는데 거기도 뭐 사실 뭐 네이버 파파고가 뭐랄까 제일 먹던 그 한일 그 뭐 번역 부분도 굉장히 원만하게 수행하는 부분도 많고, 하여튼 국내 로컬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들도 글로벌 회사인데 네이버나 카카오도 사실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업무적인 부분이나 시장적인 부분은 그런데 그거 말고 뭔가 좀 이렇게 인상적인 어떤 에피소드나 이런 게 좀 있었을까요? 약간 재미있었던 게 제일 처음에 질문이었는데 이 인공지능이 종교 단체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이제 알트만이 대답을 했던 거는 그렇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인공지능이 사람의 활동뿐만 아니라 관계를 개선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사실 인공지능 목사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이 목사가 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처한 상황에 맞게 적절한 성경 구절을 제시하고 교리대로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다 뭐 데이터로 쌓일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대답을 해주는 부분이다 보니 아무래도 종교단체 역할도 뭐 가능하겠다라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하긴 도덕적 뭐랄까 리스크는 없겠네요. 맞아요. 그냥 질문에 대해서 해당 답변만 찾아서 알려주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것 말고도 또 중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인공지능으로 인한 이 노동시장의 이제 바뀌는 거, 노동시장이 어떻게 바뀔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은 이제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노동시장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어쩔 수 없고 하지만 인간은 적응할 것이다. 라는 대답을 처음에 듣자마자 뭐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어서 설명드렸던 거는 인공지능은 새로운 일자리를 또 창출하는 역할도 할 것이다. 물론 뭐 또 틀린 말은 또 아니겠죠. 그래서 이것 말고도 제가 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은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샘 알트만의 또 만남 자리가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있었는데 뭐 큰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의 질문 정도만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대통령이 이제 한국이 어떤 분야에 좀 집중하면 좋겠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알트만 CEO 같은 경우는 반도체 분야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약간 신기했거든요. 왜냐면은 스타트업이나 다른 기업들을 만났을 때는 전부 다 이 생성형 인공지능 쪽으로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반도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왜일까라고 했더니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지만은 이제 막대한 이제 데이터 양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오픈 AI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대만 반도체를 많이 쓰지만은 수요를 맞추려면은 한국의 반도체도 필요하다. 라는 식으로 약간 국가 맞춤형으로 대답을 좀 하지 않았을까. 라는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프로모션이니까 있는 말 그대로 다 믿기는 어렵겠죠.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송태민 히든브레인 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최영일 평론가 대신 진행을 맡고 있는 김준우고요. 내일 낮 12시 20분에 시사본부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